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던 6월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그리고 주요 쟁점 사안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하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6월 FOMC가 끝나고 첫 뉴욕 금융시장 움직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사실상 증시보다도 또 원자재 가격 시장이나 환율 등등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그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그 금융 완화 얘기를 많이 하다가 테이퍼링과 시간이 좀 멀긴 하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정책 변화 있을 때는 시장의 첫날 모습이 어떻게 그 평가되는가 하는 것도 향후의 그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제 추진할지 모르지만 경제 정상화 과정이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증시에 반드시 악재는 아니고 위기 극복이라든가 경제가 정상화 국면이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인식했던 사람들은 어제의 내용에서 충격을 덜 받는 분위기고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테이퍼링이 4년 후에 지속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금융 완화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테이퍼링이 1년 만에 이렇게 예고됐기 때문에 사실 그 시장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어제 그 한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한국경제TV가 그런 것이 이제 공공정상을 생각하는데요. 테이퍼링은 경제 정상화 과정이다. 증시 악재는 아닙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시장도 국내 시장도 그렇고 오늘 뉴욕 시장도 상당 부분 그런 움직임에서 그렇게 큰 충격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역시 미국 국채 금리,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가 다른 요인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가 단기 금리 점도표 쇼크라는 얘기를 좀 표현했습니다. 네. 단기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그걸 비췄죠. 근데 오늘은 이것이 진정되면서 국채 금리가 상당히 안정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채 금리가 안정됨에 따라서 국채 금리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 나스닥 지수가 다른 요인과 달리 나스닥 지수가 오늘 끌어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요인이 월가에서 사실 그렇게 요인을 짓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역시 달러 강세 문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직후 이후에 이렇게 정책 변화가 시사됐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그 달러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런 국면인데요. 15일 페드 이렇게 시작될 당시에 달러 인덱스가 90.5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지금 91.9 정도, 92 정도 육박한 상태에서 상당히 빨리 이렇게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제 원 달러 환율이 사실 13원 급등해서 마감으로 1130 이렇게 30원대 내외에서 이렇게 끝나서 아마 달러 투자자들이라든가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될 것인가 또 1130원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이 지금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가장 미국에서 보면 왜 인플레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고 그랬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인플레 해칭으로 많이 선호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 미국의 4월 CPI 소비자 물가 쇼크 이후에 국내 이렇게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달러 금 추천은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많이 추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플레가 공식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국제 금값은 이렇게 떨어졌을까? 많이 떨어졌죠, 그죠? 네. 오늘도 한 4.7% 정도 떨어졌는데요. 은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은가격이 한 6%대 떨어진 거로 이렇게 기억납니다. 제가. 그래서 귀금속 가격이 시청자 여러분 어제 페드에서도 이제는 인플레 문제가 공식화됐는데 왜 이렇게 국제 금값은 인플레 해칭으로 많은 국내 금융사들이 추천했는 금과 관련된 ETF라든가 은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네요. 은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상당히 금을 투자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당혹스럽고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가 충족시켰던 이런 것이 어제 오늘 점도표 쇼크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주식보다도 국내 입장에서는
아마 환율 문제가 가장 관심이 네.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FOMC 회의가 끝나고 역시나 옐런 재무장관이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던데요.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네, 감이 빠르고 지식이 이렇게 현명하신 그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네. 이 문제가 월가에서 6월 그 페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왜 역시 재무장관 하지만 제닛 옐런이 파월보다 낫다 하는 얘기가 이게 나올까 하는 이 네. 측면은 아마 잘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닛 옐런과 그 다음에 파월 의장 간의 갈등이 빚었던 것은 4월 그 소비자 물가 쇼크 이후였었죠. 이때 당시에 옐런 의장이 재무장관을 하지만 1913년 그 페드 설립 역사상 재무장관이 사실 그 독립성, 중립성을 강조하는 페드에 대해서 주무 책무인 금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실 금기 시절에 되었거든요. 근데 108년 만에 금기가 깼다 해서 금리 인상 문제가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아마 그때의 일부 유튜브에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앨런의 실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국경제TV 방송에서는 앨런은 NEC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여성 처음으로 페드 의장도 하시고 여성 처음으로 재무장관도 하시는 트리플 크라운에 하시고 학자로서도 아주 유명한 학자고 남편 되시는 조지 엘걸레퍼도 공생적 게임으로서 사실 그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고도의 술수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앨런 의장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다고 이렇게 과감하게 국내 그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고도의 실수다 하는데요. 이번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파월 의장의 입장에 맞춰서 페드 인사들이 마치 함충하듯이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일축했거든요. 네. 아마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파월 의장과 앨런 장관 간의 갈등 문제여서 앨런 장관과 페드 인사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여기 5월 4일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온 이게 이제 유명했던 얘기입니다. 이런 게 한 달간 지속되다가 아마 앨런 입장에서 수수에 몰린 것이 아니라 신조다 하는 측면에서 지난주에 G7 정상회담 전에 열렸던 실무급 회담, G7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재무장관 회담이니까 당연히 앨런 의장이 참석하겠죠.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게 당신네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는 이런 쪽의 자막이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앨런 의장이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완만한 금리 인상은 실물 경기 회복에 바람직하다. 지금은 금리가 저금리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돼 있기 때문에 프라이스 메커니즘에 해당되는 금리 기능이 잃어버린다. 소위 유동성, 리퀴드 트랩,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려야 된다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제 그 2013년에 페드의 그 인사들이 네. 사실 그 2013년에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사했기 때문에 자 이제 페드 회의가 끝났습니다. 페드 회의 전에 페드 인사들이 주요 시장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 하는 것이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블랙아웃 기간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페드 회의 직전까지 아마 내 기억으로는 카프란 이렇게 연준 그 델라스 컨드레스 부의장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총재 네.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합창하듯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요원하다. 금리 완화는 지속된다 하는 입장이 페드 회의가 끝나고 나서 페드 전망에서도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얘기했고 파월 의장도 종전의 입장이 바뀌어서 금리 인상 문제가 인플레 문제가 지속될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이 나온 상태에서 회의 직전까지 이렇게 인플레 문제는 일시적이다 하는 이런 입장을 보였던 분들이 자 이번에 이제 6월 회의가 끝났습니다. 블랙아웃도 끝났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이 모양새 저 모양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분들이 어떤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을까 하는 이 측면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을 2013년에 사실 페드 인사들이 두 차례 정도 시사했기 때문에 역시 파월 의장보다도 제닛 앨런 장관이다 하는 쪽이 네.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는 역시 제닛 앨런 장관이 힘이 세다 하는 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보다도 오히려 예상을 잘 하고 그
또 경제 여건에 맞춰서 필요성을 다양한 경륜과 함께 인정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페드 회의에 입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6월 페드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지난 4월 CPI 발표 이후에 인플레 논쟁이 심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주요 전점 사항이 워낙 네. 한국경제TV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죠. 그래서 인플레 논쟁이 가장 심했죠. 심했죠. 그래서 지금 전 앵커 말씀대로 4월 그 CPI 전년 동월비 개념으로 4.2%, 5월 달에는 5%, 생산자 물가는 더 올라갔죠. 많은 사람들이 기저효과다. 한국경제TV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기저효과 이상으로 돈이 많이 풀린 부분에 있어 인플레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렇지만 기저효과라고 단순히 이렇게 얘기했던 분 같은 경우는 금융완화는 2023년까지 지속된다. 테이퍼링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증권시장은 죽죽한다. 저는 이 표현이 잘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파월과 페드 인사들도 4월 CPI 인플레 쇼크 이후에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한 목소리를 낸 상태이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금융 완화는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반면에 미 학계에서는 인플레 우려하는 시각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다들 아시겠죠?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케너스 러코프 역시 하버드대였어요. 브랑쇼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우리 캐스터분 중에서 유미 무슨 캐스터가 있죠? 네, 축구 그래서 좋아하는. 줌 이렇게 척 할 때 줌이 낼 때 뒤쪽에 이렇게 퍼거슨 교수의 책을 탁 해가지고 저도 한국경제신문의 한국경제TV의 캐스터분이 공부를 많이 한다 하는 이 퍼거슨 책이 아주 인상 깊게 시청자분도 이렇게 아마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앨런도 사실 좀 전에 일시적 입장에서 좀 인플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기저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플레 지속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런 쪽으로 언급을 다시 재차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 논쟁이 지난 2개월 이상 동안 아주 강하게 있고 이것이 테이퍼링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 문제, 미국의 그 통화정책 문제, 그리고 금융화에 따라서는 증시의 전망 문제 이런 것이 이제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번에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사실 전망 부분에 CPI라든가 PCE라든가 요거 이제 FED는 PCE로 발표하죠. 개인소비자 지출 물가 지표. 그다음에 근원 PCE 물가도 일제히 굉장히 많이 오르는 쪽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 당시에 인플레 문제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페드 회의 이후에 시장에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우리가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 간의 괴리가 심합니다. 아무리 페드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체험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바람직하냐? 페드가 물가가 안정돼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고집이다. 시장 친화적 입장에서는 국민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시장에서 물가가 이렇게 우려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맞춰주는 것이 시장 친화적이다. 시장 친화적이다 하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과 국민들이 우려하는 쪽으로 페드의 전망치라든가 기자회견이 끝난 파월 의장의 얘기도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는 측면이 향후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페드와 미국 학계 간에 벌어졌던 인플레이션 논쟁과는 다르게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옐런 장관과 파월 의장 워낙 대립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가는 사실은 파월 페드 인사와 미 학계 간의 논쟁이었었고 네. 옐런이 이제 거기에 중간 입장에 있었었고 그다음에 고용 문제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통화정책의 수장인 파월 의장과 네. 그다음에 재무장관의 이렇게 재정정책 수장인 앨런 장관 간에 굉장히 큰 견해차가 컸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이렇게 고용 쇼크에서 버틀렉 미스매치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파월 의장은 고용 창출 목표가 2에서 3년 걸려도 쉽지 않다. 금융 완화는 2세까지 지속된다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앨런은 일자리 창출 붐으로 인해서 내년에 완전 고용이 달성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드는 물가보다는 고용 목표를 중시하죠. 그래서 완전 고용 목표가 2에서 3년이 달성하기 어렵다 하면 금융 완화는 파월 입장이라든가 페드 일부 인사 입장에서는 2023년까지 지속된다. 많은 사람이 국내에 사실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활동했던 사람들은 이걸 토대로 해서 금융 완화 지속되는데 주가의 낙관론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앨런은 내년에 완전 고용이 달성한다면 시차를 감안해서 자, 심시그랭크 탈색이라든가 보면 미국의 페드의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모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9에서 1년 후에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양대 목표에서 물가라든가 고용 목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자,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테이퍼링 문제는 조만간 시사할 수 있다. 우리도 이쪽의 견해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테이퍼링은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증시 악재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경제가 정상화되지 언제까지 마약을 주게 됩니까? 언제까지 마약을 줘야 됩니까? 그러면 경제 복원력, 리질런스에서 복원력을 그러면 오히려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합니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 그 얘기를 했죠. 자, 고용시장에 이렇게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머틀렉이라든가 미스매치 현상, 이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전문직 같은 경우 수요가 하는데 훈련이 됐던 사람이 부족하다. 네. 그다음에 밑에 계층들 같은 경우는 너무 지원금을 맞아가지고 정말 이제 코브라 에펙트 해가지고 사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머틀렉과 미스매치는 일반적 보편적인 통화 정책 가지고 뭔데 페드가 주무부서죠. 가지고는 안 된다. 자, 재정 정책에서 선별 질적적 선별, 시장별로, 계층별로 고용시장의 미스매치와 보틀렉을 감안한 정책의 파인 튜닝이 가능한 재정 정책의 역할이다 하는 이런 쪽에 이번에 인정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그 고용 문제도 파월 의장보다는 제닛 옐런의 진단이 사실상 맞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번 페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역시 제닛 옐런이다. 역시 제닛 옐런이다. 이런 평가가 내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페드의 양대 목표죠. 인플레이션과 고용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됨에 따라서 과연 테이퍼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테이퍼링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테이퍼링 이제 시사하고 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점도표상에 2023년에 투셉 0.5%, 그래서 중심선이 0.1에서 0.6%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올렸으니까 자,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뭐 이렇게 다른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 2023년에 금리가 올리는데 왜 이렇게 우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쪽이 얘기하는데요. 그건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왕창 뿌렸던 소위 브라운식 통화 정책, 그 다음에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추진했을 때에는 사실 금리 인상은 가장 마지막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돈을 많이 풀었죠. 돈이 많이 푸른 단계니까. 자, 작년 3월에 어떻게 됐냐? 임시회를 3월 3일 날 임시회를 통해서 왕창 뿌려서 정급 본드까지 매입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이거 뿌리기 위해서 그러면 돈을 왕창 뿌렸으니까 2023년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되면 돈부터 먼저 해소하는 겁니다. 어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뭐 지금부터 우려할 필요가 있느냐? 잘못된 거죠. 출구 전략은 출구 전략의 순서가 있죠. 그러면 이제 무제한으로 돈 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자막을 뺐는데요. 무제한 통화 공급이면 이제 테이퍼링 시작된다면 이제 선셋. 무제한 통화 정책은 언제까지만 추진하겠다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죠. 네, 일몰 조항이죠. 일몰 조항이죠. 네. 그리고 뭐냐? 그 이후에는 질적 조정,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가 뭔가 이런 쪽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 이전에 이제 테이퍼링이 가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이 이렇게 단계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앞서서 테이퍼링 문제는 먼저 추진하는 거다. 테이퍼링은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거죠. 수도꼭지가 콸콸 이렇게 넘쳤는데 수도꼭지를 줄이는 것을 테이퍼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테이퍼링에 대해서 사실 테이퍼링 추진으로도 돈은 공급하는 게 아니냐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테이퍼링에서 수도꼭지 물을 줄인다 하더라도 만약에 물을 완전히 줄이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자산시장의 거품이라든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만큼 경제가 아주 가열이 되면 사실은 수도꼭지 양을 다시 이전의 코로나 이전보다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테이퍼링이 추진하더라도 돈은 계속해서 공급한다. 잘못된 분석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금리 인상이 2023년에 추진되니까 지금부터 뭘 우려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쪽의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이게 출구 전략의 순서가 있는 거다. 우리가 위기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에 시스템 위기를 극복하고 실물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하는 위기 극복 3단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청자는 보겠습니다는 금융 위기 때에는 2009년에 금리 위기가 발생했는데 테이퍼 얘기가 나왔던 게 2023년입니다. 근데 그걸 빗대서 2024년에 테이퍼링 달성한다 하는 어떤 저는 금융 천재인지 모르겠습니다는 어떤 방송에서 금융 천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다르죠. 왜냐하면 과거 금융 위기는 시스템 위기에서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의 복원 문제니까 4년이 걸린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 위기 성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됐기 때문에 인슐레이션, 절연해서 그냥 백신 복음에서 붙이면 바로 성장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은 과거에 이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빨리 잘 다가온다. 1년 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1년 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금리 인상 얘기하는데 왜 지금부터 우려하느냐? 절대 잘못돼 있다. 테이퍼링 먼저 추진하는 거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렇게 테이퍼링이 금융위기 때에는 사실 4년 만에 추진했는데 그땐 시스템상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절연해서 격리시켜서 백신 복귀 붙이면 경제가 정상화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 풀었던 건 회수이죠. 그래서 테이퍼링이 굉장히 단축되는 거다. 1년 만에 단축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고용 문제라든가 인플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테이퍼링이 와닿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의 월가는 이미 이번에 페드 회의에 앞서서 테이퍼링은 단행하고 있다는 시각을 얘기하는데요. 테이퍼링인 게 돈줄을 공급을 줄이면 이게 돈줄을 수도꼭지를 줄이려도 한상준 것처럼 힘이 약한 사람이 줄이는 경우가 있고 우리 젊은 이렇게 정캐스것처럼 힘이 센 사람이 이렇게 콱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테이퍼링이 깨끗한 우리 정캐스타 손에 해가지고 깨끗한 이렇게 해서 손으로 줄이는 경우가 있고 저처럼 손이 이렇게 지저분한 손으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드는 신뢰가 강한 쪽의 통화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정캐스터 것처럼 깨끗한 손에 의해서 줄이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테이퍼링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미 한상춘 논설한 것처럼 이렇게 손이 지저분한 사람에 의해서 결국 테이퍼링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면 똑같이 테이퍼링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는 SMCCP에서 정크펀드 저 지저분한 거 이제 이제 매각한다는 얘기죠. 그럼 시중에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초과지준율 인상 이래서 깨끗한 손만 아니라 다른 손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초과지 인상. 자, 넘친다. 시중유동 넘친다. 초과지준율 올려. 자, 이 시중예금 해. 시중 돌려. 그러면 유동성 축소되죠. 그리고 자, 금융사 입장에선 돈이 철철 넘쳐. 투자할 곳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의 재치. 예포 금리 올리니까 사실 재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 월가에서는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이런 쪽이 지금 월가 인식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서 신흥국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사안도 짚어주시죠. 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아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른 요인인데 이걸 또 결비시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이렇게 매도하다 보니까 결국 이와 같은 문제에서 자 봐라 달러 이제 앞으로 외국 자본에서 미국의 테이퍼링 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 자 과거처럼 우리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서 달러 해가지고 벌써 시중은행 창구에서는 달러 추천하는 세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신흥국은 뭐든지 지금 차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흥국을 똑같은 신흥국으로 몰리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우리 큰정 PD께서 어제 외국인 동향에 대해서 코스닥은 들어오고 네. 코스피는 나가고 이런 제 있죠. 근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서 달러 투자를 옹호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 못난 것부터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에서 외국 자본이 나가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는. 우리가 보면 어제인가 그제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똑똑한 펀드만 팔겠다 하는 입장에 권리장전을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자,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돈을 왕창 풀었습니다. 돈을 왕창 풀었기 때문에 마약에 의해서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희석됐어. 그래야지 결국 그 어려운 상황을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 트랜서 해서 이제 자 마약을 줄여냅니다. 그러면 똑똑한 것만 가는 겁니다. 똑똑한 것만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똑똑한 펀드만 팔겠다 하는 입장은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보더라도 이제는 앞으로 자 마약에 해당되는 금융에 돈을 풀면 정말로 실력에서 가는 거죠. 실력에서 가면 똑똑한 집 한 채, 똑똑한 주식, 똑똑한 펀드 이렇게만 가는 거죠. 그런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 앞서 이렇게 외국인의 위안달러 이탈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면 코스닥 코스피를 보면 사실은 외국 자본이 미국의 테이퍼 텐트라고 이탈돼서 달러만 갑니다 하면 코스닥이 먼저 빠져야죠. 근데 거꾸로 코스닥이 들어오고 코스피는 빠졌지 않습니까? 예. 아까 우리 큰정 PD가 경제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걸 왜 비춰줬을까 하는 걸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코스닥은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코스피는 자, 이 코스피는 빠졌죠. 여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의미 여기가. 근데 코스닥은 사실 원달러 그 외국 자본 나면 여기가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이제 마약이 빠진다 그러면 똑똑한 것만 지금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증시를 진단해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개인적 생각보다도 충분한 이론적 근거라든가 과거의 경륜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이런 걸 말씀드려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은 이미 선진 신흥국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터키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남한은 취약 신흥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텐트럼,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되고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선진 신흥국이 아니라 취약 신흥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취약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번에 테이퍼링 2023년에 금리를 인상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1월서부터 지난 2월서부터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취약 신흥국 중에서 하루에도 3억 달러씩 이탈된다는 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는 2009년, 2010년 만기 10년짜리 저금리 때문에 사실 그 조달했던 이게 10년에 돌아오는 상황이거든요. 2025년까지 매년 4천억 달러가 들어옵니다. 4천억 달러 들어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취약 신흥국들은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취약 신흥국들이 금리 텐트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악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더 문제가 될 거렇게 봅니다. 우리가 소위 테이퍼링 얘기와 함께 외국에서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하는 문제를 보통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미국의 그 긴축 기조로 돌아선다 했을 때 요 테이퍼의 텐트럼이 나타났을 때 원인별로 한번 보면 네. 그동안 세 차례 걸쳐서 나타났죠. 2013년에는 아시겠습니다는 버냉키 회장이 테이퍼를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텐트럼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테이퍼 텐트럼은 2013년에 신흥국에서 외자 이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2015년에는 사실 이거는 금리 인상 분트 텐트럼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왜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 12월 달에 제닛 옐런이 자 취임 이후에 2년 내에 2년 말에 그 금리를 2015년 12월 달에 열렸는데 이 앞서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했던 문제가 분트 텐트럼, 금리 텐트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차는 2010년 트럼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의 상황을 2013년에 비교하는 것보다는 2015년에 비교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번 보면 자 금리 텐트럼이 될 때 금리차 줄이는 거죠. 금리차 줄이면 사실 그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서부터 금리가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차를 줄이기 위해서 외자 이탈 금리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터키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최근에는 러시아까지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당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신흥국의 외자 이탈의 대응 방안은 유동성 문제니까, 외자 이탈 문제니까 금리라는 변수는 한 단계 뒤척인 변입니다. 돈이 빠져나오면 돈을 받치는 거죠. 돈을 빠져나오면 돈을 받쳐야죠. 금리가 올린다 내린다 하더라도 금리가 올리더라도 저금리 상태일 땐 시중에 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그래서 앨런 회장이 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빠지면 돈을 가져. 그 외환보유고 확충이죠. 우리가 보면 과거에 이렇게 1997년대 아마 우리나라의 위기 대처 역사상 가장 이렇게 전문가인 분이 아마 이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석동 아마 위원장께서도 그 금감위원장도 하시고 위기 대처 선견인데요. 이분이 농협경제연구소 소장을 하실 때, 자 신흥국에서 외자 이탈 문제에 대해서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자 한국은행 지금 잘 드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상이 아니라 외환보를 충분히 확충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터키, 브라질, 러시아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외자 이탈을 방지해서 금리를 지금 선제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아마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금리가 이탈되면 악순환에 빠지고 외자 이탈되면 금리를 올리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침체되지 않습니까? 네. 경기가 침체되지 않습니까? 부채가 많은 국가에서 아까 부채가 본격적으로 돌아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기가 침체된다. 그래서 금리 텐트럼 문제, 2015년 금리 텐트럼 문제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외자 보유로 확충하는 겁니다. 외자 보유로. 그런 각도에서 아마 지금 치육 실험국들이 또다시 더 어려운 사태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이 측면의 우려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는데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기에 올린다면 어떤 부작용들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식으로 분리되느냐 네. 하는 각도에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문제가 너무 성급하게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항상 지난번에 금통위에서 이주열 그 총재께서 이렇게 상당 기간이 아니냐. 이것도 뭐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얘기했던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통화 정책이야 미국과 우리나라 경제 스케일 규모가 다르고 시장의 충족도도 다르고 우리가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에서 통화 공급, 금리 변화, 그다음에 총수요 변화, 일라스틱 문제 있고 멀티플라이 효과에 의해서 경기 문치는 효과가 다 다른데 미국이 상당 기간, 당분간 이 얘기를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서 언론에 쓰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considerable time 이런 것은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 이게 뭐냐? 처음 얘기 나왔을 때가 제닛 앨런 지금의 재무장관이 페드 의장으로 취임했을 때가 2014년 2월 달입니다. 3월 달에 첫 연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닛 앨런 그때 당시 의장이 주재해서 네. 초보자의 실수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때 사실 그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 전에 2013년 금리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과도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상당 기간이 학술적 정의되는 거 아니다. 그때 그냥 우연의 일치로 사실 그때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리 앨런이 한 6개월 정도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 이주열 총재가 당분간은 뭐죠? 그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럼 상당 기간보다 당분간 짧지 않느냐. 6개월보다는 이게 짧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올해 10월에서 11월 금리 인상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 어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라서 사실 환율이 많이 올라가겠다 하는 시각이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자, 어떤 분 같으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금리 인상을 해서 외자 이탈을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앞서 말씀같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우리가 앞서서 금리 인상을 타서 외자 이탈을 달성하는 게 아니야. 외자 이탈을 방지하는 게 아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가 최대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미리 확충하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미국이 앞서 단행해야 된다 하는 입장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 젊은 사람들은 영끌비끌해서 가계부채가 위험수에 도달하는데 여기에 금리를 올린다 하면 가계부채가 젊은 사람들 가서 한계상에 도달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한편은 투기적 행위로 나가거나 아니면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느낀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충분한 외환 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페드와 보조를 맞춰서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을 같이 페드와 보조를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자, 왜 이 문제를 말씀드렸냐면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서 한국의
금리 인상을 먼저 한다 하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어제 급등하는 모습과 함께 계속해서 급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우리는 외환범위가 충분히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전더트의 쇼크에 의해서 미국의 시장의 안정과 함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한국의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도 안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예측을 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부 금융사회장들이 기축통화까지 갚다 하는데 기축통화뿐이 갈 곳이 없다는데 기축통화만큼은 투자하지 마세요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도 저렴 문제해서 미국이 많이 풀었고 한국이 적게 풀었다 하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폭락할 거다 하는 측면에서 작년에 1285원에서 올해 1월 7일 날 108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1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시각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렇지 않다. 단기적으로 바이든 정부에서는 반드시적으로 억눌림을 시장에 맡기는 상태 풀어진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갑니다. 이게 1080원에서 길게 보면 지금 1130원대 올라간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환율의 급등하는 모습을 이렇게 예상하는 것보다도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만 작년의 평균 수준에 대비해서는 올해 평균 수준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서부터는 사실 외환보유가 많이 확충돼 있기 때문에 이게 테이퍼링 된다 하더라도 아주 과거처럼 테이퍼 텐트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이런 양상은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점도표 쇼크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아주 화들짝 놀라셔서 진짜 문의 전화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런데 그러한 연초에 전망했던 시각대로 이렇게 외화를 운영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6월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 쟁점들이 과연 해소가 되고 있는지 오늘은 그 사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